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연애 기사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것, 부양가족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일정이랑 이런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 챙기셔야 될 것들, 그런 것들에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부양가족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공제 중에서는 이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공제 같은 경우에는 인당 15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에는 이제 배우자, 그다음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다음에 형제자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따지게 되죠. 그래서 배우자의 경우에는 연령을 따지지 않고 소득 요건만 필요합니다. 직계존속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장인, 장모님을 포함합니다. 시어머님, 시아버님 포함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해서 연령과 소득 요건 두 가지 다 충족이 되어야만 60세 이상이셔야 되거든요.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분들만 이번에 기본공제 부양가족 대상자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60년생부터는 안 되신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직계비속 같은 경우에는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 두 가지 모두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20세 이하 자녀만 가능하고요. 20세 이하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그래서 98년생 이전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98, 97, 96 이렇게 그 밑으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99년생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형제자매도 마찬가지로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생계 요건도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근데 뭐 취약이나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인해서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라면 가능하긴 합니다만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요.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도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 99년 이전 출생자, 99년생 이후 출생자여야만 형제자매도 공제로 가능하다는 거, 형제자매 부양하고 계시다면. 근데 이때 연령 요건, 소득 요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만 연령 요건이 필요 없어요. 나머지 부양가족들은 대부분 다 연령 요건, 소득 요건 모두 다 충족을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래서 종합소득금액에는 다양한 소득의 종류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판단하셔야 되고, 이게 결정이 되는 거는 연말정산 다음이에요. 우리가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 종합소득금액이라는 거는 5월 달이 돼봐야 확정이 되거든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순이익 기준으로 100만 원이 넘어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확실하기 때문에 좀 잘 판단하셔서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퇴직을 하셨거나 2019년도 중에 부동산을 양도하셔서 양도세 신고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만 이제 기본공제 대상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만약에 부양가족이라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여야 되고요. 일용직, 알바로 근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부양가족으로 가능합니다. 이때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직계비속과 그 다음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다 이제 장애인에 해당이 된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원래 며느리와 사위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남입니다. 추가공제라고 있는데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약 경로우대자인 경우에는 100만 원이 추가로 공제가 되는데요. 70세 이상이셔야 되기 때문에 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셔야만 경로우대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장애인에는 실질적인 뭐 장애인 등록증이 필요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든가 그다음 중증 질환, 그다음에 암 이런 것들도 의사의 확인서,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장애인 공제는 200만 원이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부모 공제라고 해서 100만 원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게 있는데 배우자가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그러니까 홀로 홀어머니, 홀아버지 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요즘은 한부모 가족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1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사별을 하셨거나 했을 때는 혼자서 자녀를 키우고 계시다면 이 한부모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남녀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부녀자 공제라고 해서 50만 원 추가 공제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성이어야 돼요. 본인이 여성이면서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세대주 이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여성이면서 배우자가 있으면 집안일도 하고 밖에서 일도 하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50만원 추가로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한부모 공제랑 부녀자 공제는 동시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당연히 한부모 공제 100만원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적용이 가능하고 한부모 공제 100만원 추가 공제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기준 현재 상황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결혼을 하면 12월 말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가능하고요. 만약에 7월 1일에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남남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남편이랑 아내 중에 자녀에 대해서는 한 명만 공제를 받으셔야 되고요. 아들과 아버지가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가 있잖아요. 둘 다 넣을 수 있는데 이때는 원래 둘 다 만약에 공제 대상자로 신청을 했어요. 까먹고 그랬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다른 부양가족에 우선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공제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아버지가 공제하고 아들은 어머니를 공제할 수 없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질문. 자, 보험료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장성 보험 100만원을 한도로 해서 가능한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다 합산할 수 있는데 이때 연령요건과 소득요건 둘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근로자와 그다음 사업자가 둘이 이제 부부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료비는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되지 못하거든요. 의료비 세액공제도 근로자만 받을 수가 있고 사업자 부인의 의료비를 근로소득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그렇게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교육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연령요건은 따지지 않는데 소득요건을 따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게 20세까지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대학교 가는 것까지는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다 보니까 대학생인데 돈이 많아. 부모님보다 더욱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소득 요건을 따져주셔야 되고 대학생 자녀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거니까 창업 등을 해서 교육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직계존속은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가르칠 수 없다는 거죠.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고 최근에 또 바뀌어가지고 학생이 학자금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나중에 그 학생이 자라서 자녀분이 자라서 갚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안 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생은 900만원, 초중고 취약전 아동의 경우에는 인당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교복 구입 비용은 인당 50만원,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이나 학원, 그다음 체육시설 이거의 경우에는 취약전 아동만 가능합니다. 태권도 학원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부금 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연령요건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연령요건을 60세 이상, 20세 이하 아니어도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다 가능하다는 거. 기부금 세액공제는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소득요건을 따집니다. 그래서 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령은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은 따지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래서 형제자매는 안 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마찬가지로 연령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소득요건이 있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형제자매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그 항목별로 다 달라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월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자이고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돼요.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오피스텔이랑 고시원을 포함하고 있고요. 당연히 전입을 이쪽으로 해두셔야 되고 월세액 지급 한도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율은 10%에서 12%, 그래서 총급여 5,500 이하는 12%, 그걸 넘게 되면 7천만원까지는 10%, 이렇게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니까 미리 챙기셔서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019년 연말정산도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2월의 보너스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연혜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